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거 시작하도록 합시다.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배우고 공식들을 외우셨을 텐데요. 혹시 안 외우셨으면 지금 바로 외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본 컨셉 자체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표본 평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저거는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없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보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 여기서 n은 바로 표본의 사이즈,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요 앞에 있는 거에다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 굳이 새로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표본 평균의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 형태 자체가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올 거라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 라고 했을 때는요. n의 값에 상관없이 표본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때는 n 값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n 값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표본을 딸랑 2개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3개 뽑아도 돼요. 그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때 요 분산이 좀 달라진다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항 분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분포일 수도 있는데 여튼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n 값이 충분히 크면은 역시나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증명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n 값이 충분히 크다는 게 기준이 얼마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판단을 해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용어들 이런 거 다 기억을 해주시고 요 내용도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리한 거는 제가 필기노트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였죠. 그쵸? 기억이 다 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저런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시간 전략을 위해 좀 미리 써놨습니다. 자, 모집단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1번 공, 3번 공, 5번 공, 7번 공이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공을 하나 뽑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공에 적힌 수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1을 뽑을 확률도 4분의 1이고요. 3을 뽑을 확률도 4분의 1이고 5랑 7을 뽑을 확률도 각각 4분의 1이 되겠죠. 요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요거에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를 이미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요.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분산 다 구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센스를 좀 발휘하시면은 보시면요. 확률이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갔죠. 그런데 x값이 1, 3, 5, 7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값이 4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x의 평균은
4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1357 평균이 딱 4잖아요. 그쵸? 확률이 다 같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직접 다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직접 다 계산하셔도요.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니까 분자가 당연히 그쵸? 16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분의 16이니까 4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거를 모집단으로 삼았으니까 이 녀석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모분산 구할 건데 모분산도 그러니까 분산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 우리 분산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식. 네. 첫 번째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직접 구하시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식. Vx는 뭐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라고 했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입니다. 그럼 뭐 어떤 걸로 하시든 여러분 맘인데요. 저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일단 해볼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1, 3, 5, 7에서 똑같이 4씩 빼면 되죠. 그쵸? 그럼 4 빼면은 마이너스 3이고 제곱하면 9죠? 그러면은 요거는 4분의 9가 될 거고 3에서 4 뺀 다음에 제곱하면 1이죠? 그러면은 대칭적이니까 여기도 1 더하기 9가 되겠죠? 그쵸? 그럼 4분의 20이니까 분산은 5가 될 겁니다. 이거를 모분산이라고 불러줄게요. 그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x제곱의 평균을 직접 구하셔도 돼요. x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4분의 분모 맞춰주시고요. x 각각 제곱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1제곱, 3제곱, 5제곱, 7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뭐 계산하시면 앞에는 21이 나오겠죠. 21 빼기 16해서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직접 안 해봐도 괜찮죠? 그쵸? 84 나오죠. 분자가. 그러니까 21 빼기 16해서 똑같이 5가 나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근데 저는 대칭적인 형태면은 보통 이런 편차 제곱의 평균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여기서 모분산은 5가 나옵니다. 그쵸?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모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다 살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2인 표본, 사이즈 2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복원 추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표본 평균은 2분의 그 표본을요. x1, x2라고 합시다. x1이랑 x2를 뽑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x1이랑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쵸? 1이랑 3을 뽑았으면은 1이랑 3이니까 x반은 2가 될 거고요. 제가 뭐 3, 7 뽑았으면은 3이랑 7의 평균이니까 x바가 5가 되겠죠. 그리고 복원 추출이니까 뽑은 거 또 뽑아도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3, 3 뽑았다라고 하면은 x바 값은 3과 3의 평균이니까 3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요 x바,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좀 가시죠? 그쵸?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x바 값이 달라지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x바가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이 x바의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뭐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단계를 좀 거쳐 가도록 할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제가 x1과 x2에 대해서 표를 좀 작성을 해볼 건데 자, 1, 3, 5, 7 나올 수 있고요. 1, 3, 5, 7 나올 수 있고 x1이랑 x2다. 예쁘게 써야지. x1, x2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x1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둘 다 1357, 1357 다 나올 수 있죠? 복원 추출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요 칸에다가
요 칸에다가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1이랑 1 나오면은 1과 1의 평균은 1이죠. 1과 3의 평균은 2죠. 1과 5의 평균은 3이고요. 1과 7의 평균은 4죠. 그쵸?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3이랑 자, 그냥 머리를 씁시다. 대칭이겠죠. 그쵸? 대칭이죠. 요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1, 3이나 3, 1이나 어차피 평균은 같잖아요. 그럼 여기가 1, 2, 3, 4면은 여기도 1, 2, 3, 4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3이랑 3의 평균은 3이고요. 3이랑 5의 평균은 4고 3이랑 7의 평균은 5죠. 그럼 이제 또 느낌이 오는 게 1씩 커지는구나 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보셔도 이렇게 표를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채워놓은 x 요 값들이요. 요 값들이 x 바의 값들이에요. x1과 x2에 따른 x 바의 값들. 그렇죠? 그럼 x 바가 가능한 값들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라는 거 확인되셨죠? 그럼 x 바는 1도 되고요. 2, 3, 4, 5, 6, 7. 7가지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없는 경우에도 확률 분포표를 직접 그려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확률의 합은 어차피 1이 될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x1과 x2 각각 4가지 경우씩 뽑을 수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근원 사건의 확률은 1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근원 사건의 확률은 16분의 1이에요. 근데 제가 확률 처음 할 때 얘기했던 게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 곱하기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근원 사건의 확률은 다 16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 자리에다가 16을 이렇게 다 깔아줄게요. 16, 16, 16, 16 이렇게 다 깔아주시고요. 이제 경우의 수만 찾아주면 되는데 x바가 1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한 가지. x바가 2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x바가 3이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x바가 4가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쵸? 뭐 사실 대칭성 때문에 여긴 자연스럽게 1, 2, 3, 4, 3, 2, 1 이렇게 될 겁니다. 3, 2, 1 직접 세보셔도 똑같아요. 5는 3번, 6은 2번, 7은 1번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그냥 보기 좋게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요. 지금 여기서 가능한 확률 값들이 16분의 1부터 16분의 4까지 있죠.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 쓰진 않을게요. 그랬을 때 x 바값으로 가능한 거는요. 1, 2, 3, 4, 5, 6, 7이었죠. 자, 그러면은 x바가 1일 때 확률은 16분의 1, 2일 때는 16분의 2, 3일 때는 16분의 3, 4일 때는 16분의 4 그리고 다시 한 칸씩 쭈르륵 줄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평균 모분산 아까 구했잖아요.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직접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해볼게요. 이거 약간 이제 느낌 오셔야 돼요. 7개 있죠? 1, 2, 3, 4, 5, 6, 7. 평균이 얼마다? 4죠. 확률도 대칭적인 형태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 하나마나 4죠. 약간 이게 선생님 그거 너무 찍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말리진 않습니다. 자, 직접 요거 x 밥값이랑 p값 다 곱해가지고 더 해버릴게요. 그럼 어차피 분모는 지금 다 16으로 통일되어 있죠? 여러분들 혹시나 요거 쓰실 때 이거 8분의 1이나 4분의 1로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분모 통일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이렇게 분모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5 15 더하기 12 더하기 7이다. 요거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분자는 보나마나 64가 나올 겁니다. 해볼까요? 10, 20, 30, 그냥 45에다가 52에다가 64. 그쵸? 분자 64 나오죠? 그러면은 16분의 64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4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힘들지 않죠. 그쵸? 표본 평균의 분산. 자, 느낌이 오시는 게 여기서 x바의 제곱 쓰기가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평균이 4니까요.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이고 제곱하면 9죠. 얘랑 곱해주면은 9가 나옵니다.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고 제곱하면 4. 4랑 2랑 곱하면은 8. 요거는 3이겠죠? 저건 0이 될 거고요. 저거는 3이 될 거고요. 요건 8이 될 거고 얘는 9가 되겠죠? 요거 계산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시면요. 17, 20, 23, 31, 40이 나오게 되죠. 그쵸? 16분의 40. 이거 예쁘게 약분을 해주시면은 2분의 5죠? 그쵸? 16분의 40이니까 8로 분자분모 나눠주면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짜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해줬냐면은 지금 모집단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살펴본 겁니다. 그쵸? 지금 제가 여기서 표 그린 거 이게 뭐 한 거냐? 가능한 x1, x2를 전부 다 해본 거죠. 그쵸? 모든 표본을 다 뽑아본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되고 그쵸? 여기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더라. 이 과정을 직접 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에 따르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죠. 실제로 해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습니다. 얘도 4고 얘도 4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n이 2고요. 시그마 제곱이 5네요. 그러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 2분의 5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내용 이거 확인을 하셨고요.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제가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표본 평균, 지금 모집단의 분포 자체는 요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죠. 그쵸? 요거 정규 분포 아니죠. 그런데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 보시면요.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솟았죠. 그쵸? 가운데가 제일 많게, 평균이 제일 높게 이렇게 솟아있죠. 그쵸? 지금은 제가 크기가 2인 표본을 해서 그런데 크기를 좀 더 키워가면, 저 n값을 좀 더 키워가면요.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분포 곡선 형태랑 비슷해집니다. 네, 이런 형태로 비슷해진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그 n값이 뭐 2일 때, n값이 3일 때 뭐 이런 경우들을 직접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정교분포 형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이 3번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여기서 n값이 충분히 크면은 정교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규분포라는 게 아니라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좀 더 정규분포스러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정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좀 더 쉽게 구해 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다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증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예제 있죠?
이 예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꼭.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그쵸?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 외웠어요. 옛날 사람들. 제가 수능 보기도 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 외워도 문제가 다 풀렸어요. 신났죠? 그런데 언제 한번 뭐가 나왔냐면은 이 과정, 이 과정을 직접 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그때 정답률이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가장 최근에도 그렇고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직접 요거를 설정을 하고 표를 그리고 빈칸을 채우고 직접 요거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반드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쵸? 해보실 거죠? 해보셔야만 됩니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일부러 교과서에 있는 숫자랑은 조금 다르게 잡았어요. 사실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교과서 예제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 무조건 복습해주세요. 무조건. 그런데 제가 방금 예로 들어드렸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한 거는요, 모집단에서 가능한 표본들을 다 끄집어냈었죠. 그쵸? x바가 뭐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에서 7일 때까지 가능한 모든 x바의 경우를 다 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표본 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죠. 그쵸? 전수조사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금 x바의 평균이라는 걸 구했죠. 그쵸? 요거 자체가 가능한 모든 x바들을 다 내가 조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표본을 다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얘가 모평균이랑 같더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평균 값을 알아낸 거는 부질없는 짓이죠. 그쵸? 이럴 바엔 그냥 전수조사를 돌리는 게 낫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분산. x바의 분산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더라.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애초에 지금 m값 그리고 시그마 제곱 요거를 모르는데 x바를 이용해서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m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표본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표본을 다 구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내서 모평균을 구한다? 이건 진짜 약간 미련한 짓이죠. 방금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능한 모든 표본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거의 기대값을 내서 모평균을 구하자.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표본을 하나만 뽑는 거예요. 하나만. 그쵸? 크기 2짜리 표본을 딱 이렇게 하나만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x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의 x바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서 요 m값을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정확하게 exactly m값을 구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요 값이 뭐 5니까 요 값은 뭐 5일 거야.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요 값이 5니까 요 m값은 한 4랑 6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범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x값 구한 게 요 m값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5가 나왔네. m값은 한 4에서 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쵸? 요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요게 바로 이제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고 요새도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다 라고 불러줘요. 모평균의 추정. 모집단의 정보는 뭐 모평균도 있고 모분산도 있고 모표준 편차도 있는데 우리는 모평균만을 추정을 할 거예요. 간단하죠? 모평균만 추정해주면 돼요. 뭘로 추정을 할 거냐? x바를 이용해서 요 m값의 범위를 예측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대성고등학교 학생
대성고등학교 학생의 키를 예측을 한다라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뭐 임의로 추출을 해봅시다. 표본을 어떻게 뽑을 거냐면요. 각 반에, 그쵸? 1학년, 2학년, 3학년 각 반에 첫 번째 번호랑 마지막 번호를 다 뽑아온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번호랑 마지막 번호. 그러면 한 반에서 2명씩 나오겠죠? 그쵸? 좀 너무 적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각 반에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리고 쭈루룩이 아니라 뭐 n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음, 그냥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뭐 키를 번호 순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각 반에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쭉 불러온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번부터 4번까지 친구들을 쫙 불러오면은 반이 31개니까 124명의 학생이 모이겠죠? 그 친구들을 가지고서 키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럼 그 키가 바로 X바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에서 142명이랬죠? 잠깐만. 31이니까. 쏘리, 142가 아니라 124죠? 124명의 학생들의 키에 평균을 내주면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요. 요 값이 뭐 대충 한 170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170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대선고 학생들의 평균 키의 범위는 요 m 값을 우리가 몰라요. 전체 다 조사한 게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요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예측을 정말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균 키에 대한 예측을 정말 정확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학생들의 키가요 0 이상이고요 한 500cm 이하예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럴듯한가? 대성고 학생들의 평균 키는 무조건 0하고 500 사이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 뭔가 추정을 한 것 같긴 한데 찝찝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거의 100% 확률로 맞겠죠. 평균 키가 500을 넘어가진 않겠죠. 음수일 리도 없죠. 0, 1, 2도 없죠. 그냥 이렇게 할까? 한 이상, 예의상 그냥 10이라고 합시다. 그쵸? 사람이니까 평균 키는 당연히 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 확률로 저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할 텐데 저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위험을 조금 감수해야 됩니다. 틀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만약에 학생들의 평균 키가요 167부터 173 사이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틀릴 확률은 높아졌죠. 하지만 좀 더 쓸만한 추정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쓸모가 없죠.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쵸? 167에서 173 사이일 거다. 평균 키가 저 정도 될 거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게 좀 더 쓸모 있겠죠. 그쵸? 틀릴 확률은 높아졌지만 그쵸? 제가 뽑은 요 4명의 학생들 해서 31반 해서 4명의 학생들이 우연히 키가 엄청나게 작은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키가 엄청나게 큰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리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랜덤으로 뽑으니까. 그죠? 우리가 번호를 키 순서로 매겨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고 좀 더 위험을 감수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추측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 얘가 좀 더 쓸만하죠. 그런데 위에 거, 이 추측보다는 아래 추측이 좀 더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맞을 확률 자체는 얘가 더 높아요. 그런데 좀 더 쓸모 있는 거는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과 좀 더 쓸모 있는 추정을 해야겠다라는 그 실용성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기준이 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게 95% 그리고 99% 신뢰도를 많이 쓰는데 99% 신뢰도다. 신뢰도 하면은 믿을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9% 신뢰도면은 맞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95%면은 틀릴 확률이 5%고 틀릴 확률이 1%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요거는 맞을 확률이 95%고요. 이거는 거꾸로 했다. 이거는 맞을 확률이 99%고 얘는 맞을 확률이 95%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맞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이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맞을 확률을 조금 낮춰주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내용을 이제 수학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죠. 그랬을 때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때 평균은 m,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하면서 x 밥값도 당연히 구해집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x1부터 xn까지 전부 평균 내면은 그게 x바였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지금 여러 개 뽑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표본에 대한 x 밥값이 나와주게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m 값을 추정을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바와 m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요. 지금 x바랑 m의 차이라고 할게요. x바 뽑은 게 실제 m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랬을 때 그게 어떤 값보다 차이가 작거나 같게 날 확률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 모평균과 이 표본 평균의 차이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한 95%면 좋겠네 라고 해서 이 확률을 0.95로 잡아놓고서 이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값. 그래서 x바와 m 사이의 이 차이가 최대로 얼마까지 나야 그 확률이 0.95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x바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모평균 m 요거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m을 기준으로 대칭인 이런 정규 분포가 그려질 겁니다. x바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요 안에가 부등식이죠. 살짝 정리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요거 x 마이너스 m 요 확률이 0.95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표본 평균과 m의 차이 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95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그 표준 정규 분포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z값에 대한 정규 분포 따를 때 평균이 0이고요. 이 z까지의 이 확률을 나타낸 표가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그거를 잠깐 써드리면은 z값에 따른 이 확률이죠. 이게 z값이 보통 1.96 그리고 2.58로 나오게 되고 여기는 0.475 여기는 0.49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를 그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0.95라는 숫자는 0.475의 2배죠. 그렇죠? 0.475를 곱하기 2 해주시면 0.95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 있냐? 지금 요거는 요 값들 있죠.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하냐? 지금 m을 기준으로 해서요.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로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1.96일 때가 0.475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요 확률이 0.475 그리고 이 확률이 0.475가 돼서 요 전체 확률이 95%, 즉 0.95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Z값이 바로 1.9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 이 포인트는요, 이 평균으로부터 1.96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칭된 형태니까 이 포인트, 여기도 평균으로부터 1.96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요. x바 마이너스 m 요게 지금 평균으로부터 1.96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z값이 1.96이고요. 지금 x바에 대해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확률이 95%, 0.95가 되게 하는 요 값들, 요 경계가 되는 요 값들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요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셔서 양변에서 여기랑 여기 다 마이너스 x 바를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x바의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는 m으로 바뀌고요.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이 바로 0.95다.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 다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만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m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m이 지금 모평균이잖아요. 요 값은 모르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 요 m 값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란 얘기죠. 그쵸? 뭐 위에 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x바와 m의 차이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의 확률이 0.95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m 값의 범위를 찾고 싶었으니까 m을 기준으로 해서 m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 세팅은 사실 요거였습니다. 우리가 요 모평균 m값, 요거는 모르는 값이죠. 이거를 찾고 싶었던 거고요. 찾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지금 구해준 거죠. 요 시그마, 뭐 분산, 표준 편차, 모평균의 표준 편차나 모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시작을 해준 거예요, 사실. 둘 다 모르고 있으면 풀기가 좀 난감하죠. 그리고 x바라는 값도 여기서 구해지죠. x바는 얼마다 이거 구해지니까 여기서 x바랑 시그마 n 이거 다 아는 값들이죠. x바랑 시그마 n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m 값의 범위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일 확률이 0.95라고 추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있는 요 0.95 요거를 얼마만큼 믿을만 하냐라고 해서 신뢰도라고 해줍니다. 보통 0.95라고도 쓰고요. 신뢰도 95%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신뢰도 95%,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은 여러분들 이제 닫힌 구간, 열린 구간 표현 다 아시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x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요게 바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평균이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높은 신뢰도로 추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을 찾아준다 라고 하면요. 아까 과정을 그대로 밟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과정에서 요 0.95, 0.95 대신에 0.99를 쓰시면 되겠죠. 0.99를 쓰시면은 그때의 요 경계가 되는 이 z값은 2.58이 나옵니다. 1.96이 아니라 2.58을 대신 써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때는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바로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외워주셔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못 풀면은 문제 못 풉니다. 모르면은 이건 못해요. 반드시 이 신뢰 구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 자체가 조금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칭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뢰도에 따라서 이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뢰도 95%일 때는 1.96, 신뢰도 99%일 때는 2.58인데 요 1.96이나 2.58 같은 숫자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어차피 문제에서 다 주어줍니다. 말로 주어주기도 하고요. 주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로 주어지기도 해요. 뭐 1.96인지 2.58인지 요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 뭐 95%, 99%가 아니라 좀 다른 걸 주더라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숫자 써놓고 여기다 또 새로운 어떤 숫자 써놨을 때 신뢰도 몇 %일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유도 과정도 한번 쭉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 내용. 유도 과정을 이해 못하셨어도 일단은 요 식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신뢰 구간이다. 그럼 눈으로 쓱 훑어봐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보다는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 더 길죠. 여기는 1.96이고 여기는 2.58이잖아요. 그렇죠? 신뢰도가 높으면 구간의 길이도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뢰도 95%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어떤 구간이 2부터 6까지의 이런 구간이 있다. 이런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의 길이는 6 빼기 2해서 4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2부터 6까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실내 구간의 길이 그냥 제가 L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뒤에 값에서 앞에 값 빼면은 어차피 X바 X바는 날아가죠.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신뢰도 99%일 때 신뢰 구간 뭐 L'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단순 비교해 보시면은 n이랑 시그마가 같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신뢰도가 높은 쪽에 신뢰 구간이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범위를 더 길게 잡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도 95%는 좀 더 타이트하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틀릴 확률이 5%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5% 정도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또 아니라서
95% 신뢰도를 보통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통계 자료나 뭐 여론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신뢰도 95%짜리 많이 쓰고요. 가끔 가다가 신뢰도 90%도 쓰긴 하는데 보통은 아마 95%를 보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 z값이 알파일 때 0부터 z일 때까지 요 p값 요거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다. 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뭔가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 표지만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신뢰도가 2K인 신뢰 구간을 찾아라 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m값 기준 잡으시고요. x바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신뢰도 2K니까 이제 여기 z값은 알파가 되겠죠.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에 따라 저 알파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표현 방법 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 이것도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배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시그마가 지금 일정하다라고 볼게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일정하겠죠. 네, 시그마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n값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이것도 볼까요? 알파도 일정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파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같다는 얘기. 그래서 같은 신뢰도에서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구간의 길이가 좁아지니까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되고요. 이번에는 n이 일정하다라고 합시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그랬을 때 이 알파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전체가 다 일정한 상태죠. 그랬을 때 알파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알파는 뭐다? K 값이 커지면 알파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알파 값도 높아지고 알파 값이 커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맞을 확률은 높아지지만 구간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무의미한 추정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표본을 100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표본 1부터 시작해서요. 표본 2 쭈루룩 가서 100개의 표본 추출하는 요거를 100번이나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랬을 때 표본 1에서의 표본 평균을 제가 뭐 x1이라고 할게요. x바의 1이라고. 표본 2에서의 표본 평균을 이렇게 놓고요. 표본 100에서의 표본 평균을 이렇게 잡읍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요 x1 바부터 시작해서 x100 바까지는 뭐 일반적으로는 다른 수겠죠. 자, 그랬을 때 신뢰도가 95%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같은 크기로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표본 1, 표본 2, 표본 100의 각각의 표본의 크기는 전부 다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신뢰도 95%라고 하면은 지금 n이 일정하고요. 시그마 일정하고 알파가 일정한 상태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요 100개의 표본에 대해서 신뢰 구간 100개가 나올 텐데 그 100개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평균 m이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평균 m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표본 1에서 만들어지는 신뢰 구간이 있겠죠. 표본 1에서 만들어지는 신뢰 구간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평균이 x1에 봐요. 요런 신뢰 구간이 있고 x2에 봐도 길이가 같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표본 2에서의 신뢰 구간도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뭐 x100도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x1 표본 1이나 표본 2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이 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 100번째 표본을 보시면요. 이 100번째 표본은 신뢰 구간이 모평균 m을 포함하지 않죠. 그쵸? 모평균 m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x1, x2 이 두 가지 경우는 지금 표본 네, 이 두 가지 표본은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죠. 여기 포함하잖아요. 포함하죠. 포함하죠. 근데 여기는 포함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에 대해서 신뢰 구간들을 딱딱딱딱 잡아줬을 때 95% 정도는 이런 식으로 모평균을 포함할 거다라는 게 바로 신뢰도 9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냥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100개의 표본을 딱 만들어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들어줬을 때 95개 정도는 이렇게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거고 5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신뢰도 95%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상황에서 신뢰도를 99%로 늘린다라고 해볼게요. 신뢰도를 99%로 늘리면은 알파 값이 커지니까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죠.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아까 요 100번째 표본 같은 경우는 아까는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지 못했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제 모평균을 포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평균을 포함하지 못하던 애들도 신뢰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평균을 포함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뢰도 99%. 그렇게 되면 이제 99개 정도는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나머지 1개 정도만 포함 못하겠다. 완전히 막 잘못 이렇게 추정한 이런 거. 이런 애들 빼고는 나머지 한 99개 정도는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오겠다. 그게 바로 신뢰도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신뢰 구간을 무조건 좁힌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신뢰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적당한 선을 찾아야 되고 보통 그게 95% 그거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이 되게 내용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우신 만큼 교과서 되게 여러 번 읽어봐 주세요. 교과서 찬찬히 최소한 저는 5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거 직접 한번 다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읽고 문제 좀 풀어주세요.